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포니엘 수전이고 1993년작이고 모스트라이트는 1992년작이네요. 영화는 한국에 2017년 개봉했고요. 일단 이 소설은 구성 자체가 이제 액자 소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액자 소설이란 형태를 자체로 오스틴 라이트의 예술론, 창작론 같은 게 그러니까 구현돼 있어요. 이미 형태상으로. 그래서 잘 보시면은 구성이 라이트가 있고, 지금 우리 라이트는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 라이트가 숨겨져요. 라이트가 숨겨지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 소설이 액자 소설을 취하면서 들어가면서 전지적 시점을 취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1인칭으로 작가가 시작을 했다면 또 작가가 조금이라도 의식할 수 있을 텐데 전지적으로 된 시점을 취하니까는 이제 어쨌든 오스틴 라이트는 완전히 사라지고, 라이트가 만든 에드워드와 수잔이라는 뭐 1차 텍스트 또는 1차 현실이 있고요. 거기서 에드워드가 만든 토니와 뭐 아놀드 뭐 등등등과 또 다른 수잔이 등장하는 2차 텍스트 또는 2차 현실이 있는데, 그 2차 현실을 보여주는 필터가 수잔이 돼요. 다시 수잔이 되는. 그래서 이 수잔이 중복이 되는데, 독자는 두 가지 텍스트를 직접 보면서도 수잔의 안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말하자면은 뭐 고궁 해서사처럼 수잔이 따라다녀요. 수잔이 따라다니고 독자는 그러한 형태로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데, 그러한 구조 속에서도 사실은 라이트가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 1과 텍스트 2, 현실 1과 현실 2는 다 열린 결말 형태를 취하고 있고, 대체로.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 창작자와 수용자에 관한 이제 라이트의 관점을 이제 책에서 뭐 줄곧 에드워드의 관점을 통해서 얘기되는 뭐 그 창작론 같은 것들이 이제 구현된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되는데 좀 복잡해요. 독자로 가는 단계가. 그러니까는 라이트라는 최초의 창작자는 저 끝에 숨어 있고, 독자는 이제 여러 필터링을 통해서만 보게 되는 거죠. 일단 구조가 좀 그렇고, 의도적으로 처음에 도입도 1인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지적 시점으로 갔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주제가 그러면 뭐냐 라고 했을 때, 톰 포드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랑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복수일 수도 있죠. 또는 복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영화는 뭐 스릴러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스릴러로 볼 수도 있고, 뭐 액자 소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여기가 막 들어가 있는데, 흔히 쓰는 정신분석학적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이 에드워드의 출생의 얘기가 앞에 언급이 되죠. 아버지가 일찍 죽죠. 그리고 계모하고 살다가 계모한테 버림당하죠. 버림받죠. 그리고 생모가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정신병원에 간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생모가 에드워드의 가게에는 광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모를 통한 유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드워드하고 그 수잔이 결혼하는데, 수잔한테 에드워드가 버림받잖아요. 수잔한테 에드워드가 버림받는데,
수잔이 버리고 택한 남자는 이제 대단히 이제 마초적이고 에드워드가 여러모로 비교되는 남성성의 그다음에 뭐 의사이고 여긴 작가고 영역이 좀 다르죠. 인문과 뭐 이과 이런 느낌으로 다르고 이제 아놀드한테도 광인이 붙어 있죠. 셀레나라는 광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모에는 뭐 명확하게 그려지지는 않는데 셀레나라는 그 아놀드의 부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 아놀드의 부인 자리를 수잔이 뺐고 그 다음에 감금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다시 에드워드를 버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가 이제 두 번 버려져요.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유기가 두 번 일어나고 광기가 두 번 겹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입을 해보면 아놀드 자체가 이제 아버지의 위치, 부성과 겹쳐지는 남성성 또는 부성과 겹쳐지는 이런 관계가 되면서 결국 여기에 이 아놀드를 쟁취하는 수잔이 부부가 됨으로써 에드워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어머니하고의 근친상간 같은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놀드가 이제 구조가 두 개의 구조가 존재해요. 자기 아버지가 생모가 있고 생모는 정신병자였고 그 다음에 계모가 있었고 계모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광기와 유기라는 구조가 1차적으로 존재하고 2차적으로 자기가 결혼했던 순서는 뒤바뀌는데 결혼했던 수잔이 그 쟁취한 남자에게는 아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셀레나라는 광기가 있어요. 광인. 근데 이제 그 거기도 광기가 있고 유기가 일어나요. 감금과.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누가 버리냐면 남자가 버려요. 결과적으로 아놀드가. 자기 아버지도 그랬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여기도 이제 수잔의 남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후의 순서가 바뀌긴 하지만은 아버지의 자리와 아놀드의 자리가 정확하게 구조상으로 대입이 되면서 수잔이 계모처럼 되는 거죠. 수잔이 계모의 위치가 되면서 구조상으로 결과적으로 수잔이 이제 자기를 버림으로써 두 번째 유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역전을 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에드워드는 아버지의 아내와 잔 사람이 되니까 근친상간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근친상간이라는 뭐 기본적인 그러한 뭐 정신분석적인 구조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이제 그 토니가 눈을 멀게 되는 장면이 요거를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신화적인 거하고 정신분석하고는 이제 같이 가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눈먼 토니는 이제 결국 오이디푸스하고 연결이 될 수 있죠. 오이디푸스라는 게 연결돼 있고 오이디푸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찌질하고 문명화한 시대의 인물이지만 오이디푸스는 신화 시대의 인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운명이라는 것은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에필로그가 있더라고요. 에필로그에 보면은 이런 일도 있잖아요. 물결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멀리 떠내려가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 거다. 그 다음에 메인은 차갑고 그들은 수영도 잘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해변에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걸 지켜볼 거다. 그리고 그들이 해변에서 우리가 빠져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상상하면 끔찍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정확한 원문을 봐야 알겠는데 끔찍해라 라고 돼 있고 상상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수잔이 에드워드에게
상상하는 건 작가의 일이죠. 작가의 일이고 동시에 여기서는 에드워드와 토니가 작가가 창작한 인물이 동일 인물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작가가 만들어낸 창작 인물은 운명에 의해서 끌려가서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 이제 신화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구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적인 눈, 먼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상상을 집어넣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원문을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번역을 만약에 잘했다면 이 상당히 대꾸 같은 걸 많이 써요. 그 곳곳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니가 글쓰기에 미쳐가는 동안 누구죠? 셀라나는 칼을 쓰면서 미쳐간다든지 이 구조적으로 이러한 대꾸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이런 구조가 들어있을 거다. 그러면은 뭔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모르죠, 그거는. 그냥 재미로 했을 수도 있고요. 가끔 이제 이 정교한 작가들은 의미보다는 구조에 치중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무슨 의미를 한 건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 그리고 이제 장소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메인에서 시작해서 메인으로 가요. 그죠? 처음에 메인으로 가는 별장으로 가는 고속도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메인으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죽죠. 중간 지점에서 죽고 환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메인에 도착하잖아요. 환상 속에서 이 토니가 메인에 도착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가족들을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메인에서 메인으로 가는 이 수미일관, 수미상관, 이런 식의, 형태가,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메인은 액자소설하고 본소설에서 동시에 또 관철돼요. 왜냐하면은, 에드워드와 수잔의 고향이 메인이었고, 그 다음에 액자소설 속에 이 사람들의 별장이 있는 곳이 메인이었고, 죽으면서 환상 속에 도달한 곳이 메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쫓겼다기보단 이향한, 고향을 떠난 존재들이죠. 에드워드와 수잔은 메인을 떠난 존재들이고, 토니는 고향이라기보다는 메인으로 가려고 한 사람인데 못 간 사람들이고, 어쨌든 도달하지 못했거나 떠나온 사람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얘기인데, 액자소설에서는 중간에서 모든 것을 잃고 중간에서 살해당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환상 속에서만 도달할 뿐이고, 그 다음에 이 실제 소설에서는 메인이 아닌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떠나가는 운명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예. 다시 이제 한번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소 이동에 있어서는 메인에서 메인으로 이어지는데, 그 메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맴돌면서 도달하지 못하는 갈망, 그 다음에 이탈,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거는 본향을 향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향을 향한 노력, 그 다음에 존재의 탐험, 이런 것이죠. 떠나온 곳, 도달하지 못한 곳,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 남아있는 수잔과 아이들의 이주도 남아있고, 떠나온 것과 도달할 곳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은 서양 전통에서 이제 뿌리 깊은 거니까 성서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떠나와서 도달하지 못한 게, 이게 이제 성서에서 이제 출애굽과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중에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 내러티브가 이게 떠나온 곳과 도달하지 못한 곳에 관한 얘기니까. 그래서 장소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장소를 그렇게 배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화하고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는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영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평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톰 포드 감독의 이 영화는 주제가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이 영화는 복수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게 소설과 다른 게 수잔에 낙태가 있어요. 왜냐하면 줄거리를 여기서 영화에서는 뭘 포기했냐면은 이 광기 부분을 포기했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광기,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이고 신화적인 구조를 포기한 대신에 조금 더 통속적으로 이 좀 리얼하고 가장 와닿는 소재를 택했는데, 에드워드 아이를 임신한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그리고 자기한테 실망을 해서 자기보다 세속적으로 우월한 남자한테 넘어가면서 에드워드의 아이를 지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놀드에게 넘어가는데, 낙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생명윤리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간단하게 생명윤리를 따지면 저는 낙태권을 지지하는데, 상징으로서 여기서 낙태는 아이가 죽는 사건이잖아요. 에드워드의 아이가 죽는 사건이고, 에드워드에게 아이가 죽는 사건은 동시에 자기의 아내가 죽는 사건과 같이 일어나요. 상징적으로. 떠나가는 거니까. 아이와 아내가 같이 떠나가는 사건이 에드워드에게 있고, 에드워드는 버려지는 거죠. 그 소설이, 그 사건이 이제 나중에 소설로 돌아와서, 에드워드가 수잔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복수가 되는 거죠. 훨씬 더 강한 복수가 되는 거고, 그 낙태 얘기가 없을 때는 오히려 사랑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낙태 얘기가 없을 때는 나는 내가 떠나온 메인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으면서 뭐 중간에 등장시킨 수잔이란, 텍스트 2에서의 수잔이라는 인물이 좀 찌질하게 그려지긴 했지만 뭐 유비트라고 보고 뭐로 보든, 근데 아직도 나는 메인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의 사랑에 대한 재확인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너를 엿먹이고 싶어, 괴롭히고 싶어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제시된 텍스트 자체로는 메인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뭐 사랑이라고 보고 싶고, 뭐 또는 존재의 탐험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가능하겠지만, 수잔과 에드워드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주제다 이렇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낙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수가 되는 거죠. 같은 구조를 반복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소설에서는 광기와 육이라는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한 두 가지 구조가 겹쳐짐으로써 정신분석학적이고 신화적인 구조가 등장한다면, 영화에서는 그게 생략되고 낙태를 통해서 배신과 복수라는, 그러니까 낙태를 통한 자기 아이의 상실과 소설 속에서 깡패들에 인한 자기 딸과 아내의 상실이 겹쳐짐으로써 그 소설을 통한 복수가 된다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톰 포드 감독이 이제 소설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두 가지 어정쩡하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비교해서 본다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됐겠죠. 그래서 구조상의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정의의 문제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사법 체계에 관한 문제 나오는데, 정의의 문제는 뭐 이제 이 사람이 교수답게 뭐 되게 깐깐하게 접근을 했지만, 대부분 그 복수 또는 응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죽여야 된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복수할 수 있다면 사법체계에 맡기지 않고 내가 행사할 그 폭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문명사회에서 그 폭력에 훈련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실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어려움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심정적으로 뭐 주인공이라면은 저는 당연히 내가 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총을 들었을 때 내가 쏠 수 있을까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죠.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토니가 갖고 있는 그 문명화한 정의관, 이제 이거 문명화한 정의관. 옛날에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죽여야죠.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사법 체계에서 그때의 사법 체계가 폭력을 국가가 가져갔을 때 그 첫 번째는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비용 때문에 다양한 비용 때문에 작동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소설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개인이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것의 정당성과 두 번째, 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폭력에 훈련되지 못한 문명인이 그 정상적으로 복수를 결행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명에 관한 문제, 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 뭐 용기에 관한 문제, 뭐 그 다음에 슬픔은 일상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봐요. 슬픔은 사실은 우리 뭐 저는 이렇게 안 겪어봤지만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슬픔이라는 게 슬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문명화한 반응 패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능적인 패턴이 있고 생물학적인 반응이 있고 이것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문명화한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슬픔의 방식들은 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좀 사실 그러한 슬픔 자체도 문명화한 양태 속에서 구현되면은 슬픔 자체도 좀 퇴색되죠. 뭐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에 이제 글쓰기의 방식, 글쓰기와 독자, 또 뭐 이 인간의 속물성과 허영, 뭐 한계, 인간의 하연 이런 것들 나와 있고 페미니즘 시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 시도 나오고 여기 수잔이 페미니스트로 등장하는데 이제 삶은 어이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풍자인데 이게 이제 남성 작가가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생각보다 이제 치밀하게 썼는데 이 샵으로 이제 액자 소설이 구성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유일하게 그 액자 소설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요. 작가가. 저기 뭐야 현실 1과 레이어 현실 2 두 개의 층을 둠으로써 그러면서 수잔을 통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데 한 번 안 끊는 게 있어요. 24번에 24번에 가면은 곧바로 넘어가요. 네, 샵 24번에 가면 한 번 곧바로 그래서 그 흐름을 지연시키지 않고 이제 거기는 끊으면 안 될 대목이었겠죠. 샵 24번에 이제 흐름을 안 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이 범죄의 시작에 대한 우리 생각들, 이 사람들이 계급이 다른 사람들 간의 소통법, 예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우리도 생각하고 소설의 인물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과연 다르게 행동했으면 달라졌을까?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이제 영화에도 나오지만 딸의 이 손가락 뻗기 동작이 이걸 안 했으면 괜찮았을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미국은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비슷한 통계는 까먹었는데 뭐 이유로 되면 상징적으로 재수 없게 쳐다봐서 무시해서 이것 때문에 교도적으로 사람이 많다는 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법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상상은 해보긴 해요. 그래서 소통법에 관한 문제, 인간에 관한 예의의 문제. 근데 문제는 이제 저들이 먼저 무례했는데 길을 막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했을 때 상응하지도 않죠. 그보다 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여기 이제 이게 너무 많은데 여기는 보면은 여기 이제 중세 철학에 보면은 유명론과 실제론을 연상시키는 표현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432쪽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이게 까먹었다. 레이가 그러잖아요. 누가 날 어떤 놈이라고 부르면 그건 모욕이고 나는 그렇게 해줄 권리가 생긴다고.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을 두려워한 그들이 옳았어. 그들이 두려워한 모든 일이 현실이 됐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같은 거지만 부름으로써 권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있음으로써 실현되는 건지는 좀 헷갈리는 문제죠. 근데 이제 이거를 중세적인 철학으로 소급시킬 수도 있죠. 마지막에 있는 게 아마 이 책이 우리가 대부분 끝에서 주제들을 찾기 때문에 이게 뭐 마지막에서 우리가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결 항구의 보트에서 그녀는 노를 잡고 있고 에드워드는 누워 있고 물결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에드워드와 수잔이 대화를 하죠. 이게 이제 작가가 우리에게 하려던 얘기였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많은 것들이 생략해놨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그냥 열어놓은 채로 끝났기 때문에 뭐 독자는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원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인 해석 하나가 영화라고 할 수 있죠.